이북 도민회가 주관하고 한미 애국단체연합이 후원한 이해란 박사 초청 강연회가 25일 화요일 코엠TV 홀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청년 원비어 사망과 북한 해방이란 주제로 저녁 6시부터 시작된 강연에는 2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연일 핵탄두 미사일 발사로 주변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정치적 대응에 서북미 한인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어 83도를 넘는 더운 여름 날씨를 무색해 했습니다. 이해란 박사는 오토 원비어가 북한을 방문하기 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을 보았으며 그가 북에서 기자회견할 때의 모습은 많이 달라진 모습임을 직감할 수 있었고 고문이 심해 사망한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 청년은 거기에 이제 가서 아주 처참하게 그 고문을 당해서 그 살해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 우리 식당에 왔던 그 청년의 얼굴이랑 너무 달라서 처음엔 못 알아봤습니다. 또한 다시 월북한 탈북 여성도 가족을 인질로 하는 북한의 협박에 어쩔 수 없는 상태로 방송에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 탈북한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어 미국에 망명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미주동포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성경구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을 자유민주 경제국가로 세웠고 지금까지 발전해온 대한민국을 자유경제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지켜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약 1시간 30분에 걸친 강연 동안 참석한 한인들은 박수로 격려도 보내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모임은 Save Korea 파운데이션의 김평우 변호사가 이해란 박사를 초청해 Save the Korea 서북미지회 임성빈 회장이 이북 오도민회에 알려 한미 애국단체연합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2012년 2월부터 18일 동안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를 위해서 18일 동안 그 단식을 했었고 또 연장선상에서 1000일 동안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를 위한 시위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역시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 또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에 가서 고문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오토 원비어가 당한 그러한 고문과 만행은 북한 주민들이 지난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지속되는 한 계속 진행될 그런 만행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서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을 노예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절박한 심정 때문에 미국을 방문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토 원비어의 그 아버지 회사를 방문해서 이 리본과 함께 저희들이 그 편지, 위로의 편지, 그리고 저희들이 만든 그 통일 약과를 전달을 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토 원비어 씨의 묘소를 방문해서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고 또 워싱턴 DC와 이 미국의 전역과 또 캐나다 일대를 돌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말 처참한 그런 환경 속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북한 주민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또 우리 교민들과 또 전 세계의 그 인권을 존중하고 또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그 분들이 나서서 북한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정말 간절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번에 여기 오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북한 여행을
지금 이렇게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건 저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질 전략을 구사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여행객으로 갔지만 북한 당국에서는 여행객에게 뭐 말도 안 되는 국가 전복 시도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씌워서 막 고문하고 이렇게 살해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행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을 계속 보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탈북자로 이제 가장을 시켜서 북한의 보위부 요원들을 파견을 해서 탈북자들을 지금 납치해서 북한에 계속 끌어다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특히 이 미국에 살고 계시는 이 교민들께서는 거기 계시는 분들이 남이 아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이산가족이었어요. 이산가족이었기 때문에 저희 고모, 삼촌들이 다 미국 LA에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저희들이 이제 탈북을 하게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에 계시는 분들이 남이 아니고 지금 다 우리의 가족이자 우리의 형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할 데도 없어요. 외부와 이렇게 완전히 철저하게 단절돼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할 수 없고, 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북한에 드나드는 분들은 어떻게 돼서인지 계속 북한 정권의 편만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행이 제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북한의 인질 전략에 이렇게 기여하는 그러한 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여행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저는 이 교민 사회가 지금 한국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탈북자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정말 북한 주민들의,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해볼 수 없었던 그런 자유라는 거를 알게 됐고, 자유민주주의가 결국은 인간의 그 인격을 이렇게 세워주고, 인권이라는 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를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막 보내라 그러는 형편이니까, 또 탈북 종업원들 막 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탈북자들로서는 상당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교민사회가 이러한 탈북자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그 어떤 생명권이라든가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망명을 신청했을 때 허락해 줄 수 있도록 교민사회가 나서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미국에 북한 인권 법안이 있는데 거기에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예외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인권 법안을 좀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교민사회가 좀 나서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지연 씨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북한에 사실은 강제로 끌려간 겁니다. 북한에서 강제로 끌어갈 때는 이렇게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가족입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유인을 한다거나, 또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보위부에 이제 잡아놓고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의 가족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약속 장소에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납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끌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 끌려가게 되면 사실 그 오토 원비어 씨도 엄청난 고문 때문에 그렇게 이제 뇌사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에 가기 전에 우리 식당에 들려서 밥을 먹고 갔어요. 식사를 그 저녁에 한 끼 와서 하고 갔거든요. 그때 제가 봤을 때 그 청년 너무 건강하고 너무 잘생기고 또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가서 정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얼굴 그 기자회견 나왔는데 얼굴 보니까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제가 못 알아봤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정상적일 때 있는 얼굴 그걸 보니까 엄마 나 우리 식당에 왔던 사람이네 이렇게 됐거든요. 임지연 씨도 지금 그 고문당에서 맨 맞은 얼굴이 그 맞잖아요. 팅팅 부었고 얼굴 이쪽 편에 이게 그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화장으로 다 이렇게 해서 약간 그 감추긴 했지만 북한에서는 보위부 감옥에 끌려가게 되면 벙어리도 말 시킨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그 고문이 심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자신에 대한 고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데려다가 또 이렇게 계속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북한 당국이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지연 씨가 기자회견 때 나와서 한 거는 다 보위부의 그 강요에 의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가장 그 아킬레스가 그 탈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탈북자들을 지금 대대적으로 잡아오라는 지시를 이미 하달했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납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도 중국에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이제 좀 지양해야 되겠죠. 그렇게 좀 그 하면 안 되고 또 이제 북한에서 탈북해 나오는 그 가족들 5명이 또 그 독약을 먹고 자살했잖아요. 사실 우리도 탈북할 때 쥐약을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잡히면 무조건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탈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20명을 강제 송환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노력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정부라도 인도주의적인 원칙에서 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좀 막아달라 그러고 이 납치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저희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조심을 해도 또 납치당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살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탈북자들이 저한테 엄청 많이 전화 와요. 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막 망명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탈북자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망명하겠다고 할 때 무슨 어떤 검증 절차가 있겠지만 미국 정부가 망명 받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에 초청으로 이제 그 방문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 순회 하는데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적극적으로 다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김평우 변호사님께 그 오토 원비어 이 사건은 그냥 한 미국인이 당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그 오토 원비어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떤 그 만행을 당하고 있는지가 이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현실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어필해야 된다고 제가 그 제안을 했었고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제 찬동하셔가지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메일을 받았는데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홍보대사로 이제 활동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게 돼서 저는 흔쾌히 약속을 드렸고요. 지금은 지금 한국의 신정부가 그 북한과의 어떤 대화, 협력, 어떤 교류 이런 거에 상당히 이렇게 지금 몰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뭐 예전에도 이제 그런 뭐 햇볕 정책하고 평화번영 정책 할 때 이때는 뭐 방송에 나가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야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 자국하는 거기 때문에 자국하지 않는 말을 해라. 그러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북한을 자국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 원천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뭐 방송이나 이런데 이제 컨택되지도 못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많이 이렇게 제약되고 위축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이번에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을 만드신 것은 너무 잘하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김평우 변호사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서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지만 그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저는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같이 활동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북한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고요. 한국에 와서는 이제 사실은 그 북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 전 국민의 75% 이상이 영양실조입니다. 거기에서 당장 이제 아사 직전에 있는 그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30% 이상 된다고,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엔이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유엔에서 또 나왔는데 북한 주민의 뭐 식량이 뭐 300g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유엔이 지금 그런 발표를 2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의 식량 문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대에서 식품영양학을 공부하게 됐을 때는 내가 영양학을 공부해서 북한의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양학을 다 공부하고 보니까 이게 뭐 북한의 영양실조 문제는 영양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더라고요.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니까 결국은 북한의 정치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고 그것은 이제 45년도 해방이 됐을 때 북한은 남한보다 4배나 잘 살았잖아요. 북한의 그러니까 한반도의 모든 산업시설이 북한에 집중되어 있었고 전기의 96%가 북한에서 생산됐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북한은 뭐 지도에도 나오다시피 캄캄한 나라가 됐죠. 전기가 뭐 전혀 오지 않고. 그리고 북한은 지금 남한보다 70배 못 사는 그런 지옥 중의 지옥으로 지금 전락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미국의 각 지역을 돌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공산 세습 왕조 체제를 제거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김정은은 2016년 5월에 조선노동당 7차 대회를 하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자기 편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 북한이 2003년도에 NPT 탈퇴를 하고 2006년도에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죠. 핵실험을 하고 나서 지금 11년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육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계속 육자회담 하다 보니까 김정일과 김정은은 그동안 시간을 벌어가지고 계속 핵을 완성했고 ICBM을 완성했고 7월 4일에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아주 멋있게 미국을 이제 공격해서 망신을 준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 정부와 유엔이 그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만 또 지금 한국에서는 뭐 대화와 협상해서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600만 달러 인구조사 해야 되는데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북한은 인구조사가 필요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인민반장이 와서 다 조사하거든요. 이 집에 식구가 몇 명이 있나 여기다 조사해가지고 다 보고합니다. 보고하게 되면 북한의 그 노동당에는 일보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다 보고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다 조사한 거를 취합을 해가지고 중앙당에 계속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인구는 항상 조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600만 달러까지 들어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통행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디 가는 사람도 없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북한 정부가 보내는 사람 외에는 절대로 해외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자살을 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그런 핑계를 대가지고 계속 돈만 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이 김정은은 사실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거거든요. 김정은이가 작년도에 한 해 동안에 소비한 그 소비 비용이 자기 사생활을 위해서 쓴 비용이 7,575억 원이라고 이제 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식품 영양학을 공부해서 북한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거는 레짐 체인지를 하지 않고는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명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5학기째 공부했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이 체제의 차이가 이 생존권과 번영의 그 차이를 만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북한 문제를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 주민들의 노예 해방 문제, 또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김정은을 제거해 버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운동은 김정은을 암살해서 제거하기 위한 그 1억 달러 모금, 현상금 모금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막 그 북한 사람들에게 알려줘가지고 예, 그 선수들이 나와서 빨리 김정은을 제거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뭐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설거지할 그릇이 가득 쌓여 있는데 누군가는 이게 걱정만 하면 이 설거지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손발을 걷어붙이고 가서 설거지를 해야만 그 설거지가 그릇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명이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희생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이 비극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자유라는 게 뭔지, 인간이 태어나서 인격적으로 존대를 받는다는 게 뭔지, 인간적인 권리를 누린다는 게 뭔지 이런 걸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자유를 체험하고 또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물해 주신 개인의 자유권, 사적 재산권 이런 것들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생존권과 번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지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희생을 당해서라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뭐 암살 위협이 들어와도 해야죠. 암살 당해야 된다면 할 수 없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배지는 그 버지니아 대학의 어터 원비어의 그 대학 친구들이 그 달았던 리본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태극기 성조기 그 배지를 추가했는데 이 의미는 어터 원비어처럼 그 정말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그런 그 만행을 당해서 이렇게 이제 억울하게 숨진 그 모든 북한 주민들을 같이 추모하고 북한 주민들을 노예에서 이제 해방함으로써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세우자라는 저희들의 의지가 좀 담겨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6.25 전쟁 때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를 지켜서 싸워준 미국에게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예, 미국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자유의 그 싸움을 해서 예, 북한 주민들을 노예에서 해방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2012년에 제가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를 위해서 18일 동안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1000일 동안 그 시위도 했었는데 그때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가수가 저희들을 지지해서 기자회견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흑인 노예들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노예들이 직접 싸워서 된 게 아니라
바깥에서 싸워 주었기 때문에 흑인 노예들이 해방될 수 있었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지가, 이 리본이 정말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서 정말 북한 주민들을 노예에서 해방하고 오토 원비어와 또 북한에서 고문당해서 학살당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그래서 그러한 불행을 이제는 끝장내자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이것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와서 지금 좀 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네. 2014년 이제 2월 초하루날이에요. 그 아마 지금 찾아오면 나오실 거예요. 2014년 2월 초하루날 제가 TV조선 정치 옥타곤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했었어요. 아니 그때 많이 출연했는데 그날 그 TV조선 정치 옥타곤에 출연을 해서 이제 대화 중에 북한의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 그래서 그 시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하면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시장 경제적인 방법이 뭐냐? 시장에서 물건이 팔리려면 가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가격표가 있어야지 구매자가 구매 욕구를 느낄 수 있으니까 김정은을 암살하면 $10,000,000를 준다는 가격표를 만들어서 붙이자,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방송을 했죠. 생방송이니까 그대로 방송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저는 그냥 제안을 이제 한 건데 그 2월 중순경에 그 장백현에, 그러니까 그 북한 국경이죠. 거기 갔던 탈북자가 와가지고 박사님, 내가 이번에 그 장백현 갔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그 탈북자가 형님, 그 남조선에서 김정은이 먹다 가면 $10,000,000 준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북한에서 3월 초에 김정은 암살 대비훈련을 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냥 했는가 했죠, 저는. 그랬는데 8월 달에 그 조선족 사람이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와가지고 야, 그때 3월 달에 김정은 암살 대비훈련 한 거 있잖아. 그거 왜 했는지 알아? 그래서 왜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2월 중순경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암살당했다, 또는 김정은이 목을 따가면 $10,000,000 현상금을 준다라는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실제 어떤 사람들이 김정은을 암살할까? $10,000,000 욕심이 나서 그런 시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암살 대비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캠페인을 하게 되면 북한 체제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흔들림이 있어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먹지도 못하는 감 찔러라도 보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 있어야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거나 붕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한국에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이미 탈북을 해서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 이 탈북자 3만 명이 정말 이렇게 잘 힘을 합쳐서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고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세우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는 데서 중요한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식당은 그 탈북자들이 모여서 일하는 식당이고요. 그래서 다 전 메뉴가 다 북한 메뉴고요. 뭐가 있습니까? 냉면도 있고요. 100% 메밀 냉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두도 있고, 이게 특히 한국에는 없는 감자를 갈아서 만든 그런 만두도 있고요. 또 뭐 뭐라 그럽니까? 북한 주민들이 항상 먹는 옥수수 국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된장국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메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녹두지짐도 있고, 또 돼지 앞다리찜, 그 북한 고위 간부들만 고위 간부들의 술안주 요리예요. 그게 예, 그 독일에 가니까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학센이라는 그게 뭡니까? 슈바인 학센?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 그거 비슷한데 거기는 이제 튀기고 우리는 그 간장에 졸이는 건데, 그 북한 거기 간부들이 이제 술안주 요리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있고요. 뭐 순대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국 식당이니까 한국 사람 많이 오고요. 미국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예, 미국 원비어도 갔다는데 네. 어떻게 알고 갔어요, 그 사람?
글쎄요. 인터넷 보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래 그때 17명 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명 중에 10명만 아마 그 북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미국 그 관광객들이 가끔 옵니다. 독일 관광객들도 이제 올 때도 있고요. 뭐 홍콩 관광객들도 올 때도 있고, 저기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오고요. 자주 많이 와요. 이렇게 그 뭐 어디서 이제 알고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종로 3가에 있는데요. 그 파고다 공원은 많이 아실 거예요. 파고다 공원에서 한 50m 그 근방에 있어요. 예, 예. 구독장.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 이제 소개받은 이해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렇게 그냥 오자마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청바지 차림에 운동화 신고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방문을 계획하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토 원비오 군이 저희 식당에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저희 식당에 들려서 식사를 하고 갔는데 저는 그때 그 청년이 북한에 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청년은 거기에 이제 가서 아주 처참하게 그 고문을 당해서 그 살해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 우리 식당에 왔던 그 청년의 얼굴이랑 너무 달라서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정상적일 때 얼굴을 보니까 우리 식당에 찾아왔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토 원비오가 당한 그 고문, 그 만행은 북한 주민들이 70년 동안 받아온 그런 만행과 고문이고,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고통과 만행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될 그런 고통과 만행입니다. 그래서는 이 사실을 미국과 전 세계에 꼭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김병호 이사장님과 상의를 했고, 그분의 요청에 의해서 또 초청에 의해서 이렇게 후원에 의해서 이렇게 미국의 전역과 캐나다 지역을 돌게 됐습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7일 오토 원비오의 고향의 신시내티에 방문해서 아버지 회사에 가서 저희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슬픔에 동참하는 그 편지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파란 리본에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태극기 손속이 배지를 달아서 그것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오토 원비오의 그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오크힐 그 묘소에는 아직 비석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본 배지를 놓고 묵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사실 북한에서 그 11살 때 감옥에 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그 감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지 그건 저는 이미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토 원비오가 갔던 그 감옥은 제가 갔던 그 감옥보다 10배는 더 무서운 것입니다. 북한은 사실 정치범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가는지, 어떤 이유로 감옥에 가는지 모르고 잡혀가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제가 살았던 지역에 한 여성이 25살이었는데 그때 그 공장에 그 초급자 비서가 아주 바람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젊은 처녀들 다 몰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 반동행위를 했다고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이 여성이 영문도 모르고 정치범으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18년 동안 정치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비서가 한 나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진술서에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무죄 석방이 됐는데 18년이
시간이 지나서 사회에 나와 보니까 완전히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빼앗긴 인생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희랑 같이 추방을 갔던 북송교포, 그러니까 일본에서 북한으로 북송됐죠. 사회주의 조국이 좋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갔다가 저희랑 같이 추방을 갔던 그 사람의 어머니는 저청년 연락책이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첩으로 몰려서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치범으로 심하게 갇힌 경우에는 독감방에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17년인지 18년인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무나도 좁은 방 안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끌어앉아 있다 보니까 이분은 나중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감옥은 덩어리 더 말을 시킨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에서는 감옥에 갔다가 자기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중가운데 그 감옥에서 많이 사망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미결수들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잡혀가서 지금 감옥에서 조사받잖아요. 이럴 때 북한은 엄청나게 고문을 많이 하거든요. 고문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막 유리 뭐 이런 것도 막 집어먹고 유리 조각도 집어먹고 이래서 장이 천공이 되거나 위가 천공이 돼서 사망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오토 원비호가 당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오토 원비호 사망 사건이 있은 다음에 탈북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도대체 어떤 고문을 하느냐? 고문을 당한 경험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오토 원비호가 당한 고문은 아마 물고문일 거라는 거예요. 이 물고문은 어떻게 된 물고문이냐? 아주 조그만 방에 사람의 오토 원비호 키가 크잖아요. 아마 일어서지 못할 정도의 그런 방에 사람을 집어넣고 이제 눕혀놓고 물을 이제 이렇게 채운답니다. 물을 이렇게 채우는데 물이 여기까지 계속 올라오면 사람이 이렇게 숨이 쉬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올려 채웠다가 이게 질식을 하게 되면 물을 또 내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수십 번을 계속 이렇게 질식당하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바게트 같은 데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가 발을 잠궈놓고 거기다가 전기를 투하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방울을 이 머리에다가 계속 떨랑 떨어뜨리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뜨리게 되면 나중에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폭탄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게 해서 사람이 질식하게 만드는 그런 고문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문들은 어떻게 됩니까? 외상이 없지요. 외상은 없지만 이 질식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나는 짐승이다. 나는 인간의 길을 포기했다. 오직 짐승처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쓸 때에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토 원비호가 관광객으로 갔는데 이 젊은 청년이 뭐를 한다고 국가 전복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북한의 공산주의 악마들이 이 젊은 청년을 살해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국민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겠다. 미국 국민들이 이걸 알고 또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그런 공산 악마들에 의해서 그렇게 만행을 당하고 있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려서 이제는 이러한 비극을 끝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 때문에 저는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 주셨고 저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셔서 저는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제가 7년 전에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시애틀의 회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시애틀에 정말 살고 싶다 그랬었는데 다시는 시애틀에 올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방문을 하게
북한에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더욱더 반갑고 더욱더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탈북하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7년 8월 16일 새벽 3시에 4개월짜리 아들을 얻고 압록강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탈북하게 된 동기는 미국에 있는 저희 사촌 동생이 책을 하나 써냈습니다. 제목은 Still Life with Rice라는 그 제목의 책이었는데, 그 책에는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 이전에 YMCA 활동을 하면서 김일성 물러가라 이렇게 피켓 들고 싸웠다고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아버지 사진이 나와 있었고, 저희 아버지 실명이 나와 있었고, 제가 북한에서 보낸 편지들이 이제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더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북한에 사는 경우에는 태어난 것밖에는 죄가 없는 4개월짜리 우리 아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10살 때 저는 태어난 것밖에는 죄가 없어요.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이미 남한으로 올라가셔서 저는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보지 못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저희들은 저녁을 먹다가 혁명화구역으로 산간오지에 쫓겨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정말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고 아이들이 날마다 야, 이 평양 쫓개민들 너희들 독칠하다 쫓겨왔지 이렇게 놀려주는 놀림을 받으면서 저희들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신분적 차별을 당하면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김일성 물러가라고 피켓 들고 싸웠는데 저희 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그거 뭐 압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은 또 세상에 태어난 죄 때문에 저희 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우리가 쫓겨갔을 때보다 더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4개월짜리 아들을 얻고 쥐약 4봉지를 사서 우리 동생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가다가 잡히면 쥐약을 먹고 죽자. 최근에 북한에서 탈북하다가 중국 국경에서 잡힌 일가족 5명이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을 했다고 하죠. 그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탈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죽지 않고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정말 한국에 와서 자유라는 걸 알았습니다. 베트남 대사관에 갔는데 참사관이 물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오셨죠? 저는 너무나도 생뚱맞고 너무나도 좀 꼴준해서 뭐라고 말을 할지 몰랐어요. 왜냐면 전 자유를 몰랐거든요. 태어나서 자유를 한 번도 누려본 적 없는데 무슨 자유를 찾아옵니까? 저희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까봐 무서워서 도망쳤을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생활하는 과정에 인간에게 있어서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유였다라고 저는 이제 말할 수 있게 자유의 가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얼마나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것인지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제가 누렸던, 제가 체험했던, 그래서 생존과 번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개인의 자유권과 사적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이런 체제가 북한 주민들에게 꼭 선물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신념 아래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 살인 악마 집단을 제거해버려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정일이가 그때는 김정일이 되죠. 김정일이가 좀 더 오래 살아줘야 된다. 김정일이가 좀 더 오래 살아서 북한 주민들을 좀 더 오래 붙잡고 있어야지. 김정일이가 죽어서 북한 주민들이 떼거지로 내려오면 우리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오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 지옥 같은 세상에서 인간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지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공산, 왕조, 세습, 독재 정권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권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면 북한 주민들은 언제 자유를 알게 될 것이며 언제 자기 스스로 생존권과 번영을 누려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실 북한에서 식품공학을 전공을 했고 제가 식품공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는 북한에서 한국에 와서 이화여대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는 북한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한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 주민의 75% 이상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그중에서 30% 이상은 심한 영양실조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사 직전의 상태에서 헤매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양학을 공부해서 북한 주민들의 이 영양실조 문제를 좀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영양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영양학을 다 공부하고 났더니 영양학으로서는 도저히 북한의 영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북한의 영양 문제는 영양학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영양 실존 문제는 북한의 정치 체제가 공산 체제, 아주 나쁜 체제이기 때문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햇볕 정책을 해서 통일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통일 비용을 많이 들여서 북한의 경제를 먼저 발전시켜서 나중에 정치 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 햇볕 정책을 할 때 북한의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나라에는 태양이 너무 많아. 하늘에도 태양이 있고 저기 태양 공전에는 김일성 20세기 김일성 태양도 하나 있고 21세기 김정일 태양도 하나 있고 태양이 3개씩이나 있고 그리고 요즘에 태양이 하나 더 늘었어요. 태양이 4개입니다. 그렇지요? 태양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농사도 안 되고 풀도 다 말라주고 너무 뜨거워 죽겠는데 야, 남조선에서는 내 햇볕까지 보내준대. 우리 너무 뜨거워 죽겠는데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햇볕 정책을 할 때 김정일은 뭐라 그랬냐면 뜯어먹기 전략으로 대처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한에 돈이든 물자든 무조건 뜯어먹어라. 그렇게 뜯겼지요.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는 김정일의 용돈처럼 뜯겼고 대한민국은 김정일의 치하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에게 얼굴 좀 찍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돌아와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라고 치고 올리고 저희들은 너무너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분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6.25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까? 6.25 전쟁 왜
한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한 겁니까? 6.25 전쟁이라는 것은 분명히 김일성 악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허물고 공산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벌였던 이념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8선에 지금 38선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이고 북한은 수령, 왕조, 공산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38선을 경계로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적들에게, 그런 적국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다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적들과 대평하는 것은 뭡니까? 역적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적들에게 돈을 퍼다주는 것은 더 나쁜 역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분단의 원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통일이 왜 되지 않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20년 동안 살면서 최근에 겨우 깨달았습니다. 통일은 뭐냐? 1953년 8월 10일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산학정 속에 당분간 남아있게 되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국 오도와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한 우리들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장래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공산 악당들, 공산주의 야만들에 의해서 지금 학대당하고 있고 고문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단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뜻을 받들어서 공산학정 속에 남아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도 통일비용 운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운운하면서 통일을 뒤로 미루자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통일을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또 계속 이렇게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도 우리들에게도 이 엄청난 위협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알리고자 저는 이번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6.25 전쟁 때 미군은 38,837명의 미군들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었습니다. 우리 정말 고마운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 우리가 미국에 좀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답은커녕 또다시 미국에 빼날려서 북한 주민들 좀 해방시켜달라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좀 제거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왔습니다. 저는 해외에 계시는 우리의 동포들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자랑하신다면 미국 정부에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의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북한 동포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육교대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 고모 삼촌들이 다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이겠습니까? 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들을
자리에 왔습니다. 왜 이국 사람은 김정은을 제일 못하죠? 왜 김정은을 못 오시죠? 이국 사람은? 저는 2002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벽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외삼촌께서, 우리 외삼촌은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왔던 인민군 장교였습니다. 심장 근처에 파편이 박혀 있음에도 전장에서 떠나지 않고 김일성을 위해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인민군 장교였습니다. 그 분이 평생을 군인으로 살면서 김일성에게 충성했던 그분이 저희가 탈북하는지 알지도 못하셨는데 저희 가족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셔서 한지에서 얼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 맞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전지전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북한의 이러한 참상을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공유하신 분이시라는데 정말 아무런 죄도 없이 북한에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그렇게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아서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데모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준비가 됐느냐? 저는 그 이후부터 제가 한국에서 밥 먹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밥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나름대로 통일 준비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녔으니까 혼자 뛰어다녀가지고 되는 게 없더라고요. 2011년 12월 17일에 김정일이가 죽었습니다. 저는 그때 북한 주민들은 힘이 없어서 싸우지 못하니 이제 자유의 맛을 본,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 우리 탈북 지식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북한 주민들이 밥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갑자기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운운하는 바람에 제가 그거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34명이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되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34명이 중국에서 잡혔습니다. 그때 김정은은 탈북자를 현장에서 무조건 사살해라, 탈북자 가족은 3대를 멸종시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북한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막아보려고 18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 친구가, 그 친구의 그 가족 중에 봉안에 높은 간부가 있다고 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야, 그 사람들이 이번에 가게 되면 다 죽이는데 제발 못 가게 해야 된다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국가 간에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어렵고 니네 나라에서 광우병 촛불 때처럼 100만 명이 나와서 시위를 하면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발 나와서 강제 북송 반대한다고 외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400명도 모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군방 왔을 때 한국에서는 고속철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때 지율이라는 스님이 그 천송산에 도룡뇽이 죽는다고 고속철도를 못 놓게 해가지고 아마 3조 원인가가 그 손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촛불 집회가 일어났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천송산 도룡뇽이 죽는 것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탈북자 34명이 잡혀가서 죽는다는데 누구도 하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막는 것이
것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1000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1000일 동안 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한 가지 이루어진 게 있다면 저희들이 2014년 11월 18일 날 1000일 집회 마지막 집회를 했는데 지금 11월 19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게 2002년이었습니다. 2012년 제가 중국 대사관 앞에 나갔을 때 보니까 10년이 지났더라고요. 1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17년이,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한국에서는 통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일 준비는 언제 되는 겁니까? 통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은 계속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2012년 1000일 단식 18일 단식을 하고 1000일 시위를 할 때 보니엠의 그 가수 리즈미첼 목사님이 기자회견을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흑인 노예들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노예들이 싸워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싸워 주었기 때문에 해방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노예들은 힘이 없어서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계시는 우리의 정말 존경하는 교포분들께서 북한 주민들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해 주기 위해서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는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8일 동안 단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때에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어도 유대인은 다른 데를 통해 모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 아비의 가족은 멸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주일에 4번씩 쇠고랑을 차고 법정을 오고 가면서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데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공포 정치는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수법입니다. 북한은 사람들을 처형할 때 사형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안에 나와서 합니다. 제가 1996년 11월 16일 부산 장마당에 갔을 때 한 남자를 공개 처형했습니다. 이 남자의 죄는 배가 고파서 농장에 소를 잡아먹고 소 눈과 소 꼬리를 남조선 사람들이 많이 비싸게 주고 사간다고 강연회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소 꼬리와 소 눈을 가지고 팔러 다니다가 기차에서 단속에 당해서 이제 잡혀나와서 사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서 소를 잡아먹으면 소가 충격이기 때문에 살인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남성은 끌려나와서 교수형에 매달렸는데 북한의 재판은 이렇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몇 충성문자들이 나와서 매국노 체육 동남을 처단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몇 명이 나와서 처단하라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수대에다가 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일주일 동안이나 치우지 않고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길을 거부한 야만들이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950년에 공산주의를 남한까지 퍼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 족속과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을 대항해서 싸워주셨던 미국이 이제 다시 한번 이 공산주의를 척결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의의 싸움에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지금 김정일이가 그 당시에 식량난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3년 동안에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의 고위 장성을 만났는데 쓰리스타를 만났는데 야 지금 전쟁 때보다 더 많이 죽었다. 94년, 95년, 96년까지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3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거기에는 노동당원 50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김정일은 무슨 짓을 했느냐, 자기 아버지의 시체를 보관하는 금수산 기념궁전, 지금 태양궁전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것을 건설하는데 8억 9천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인 것이 아니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시체를 보관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배급을 받지 못해서 아사자가 성추하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범죄 행위가 늘어나니까 김정일이가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 1995년 9월에 김정일은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공화국에서 총소리를 낼 때가 됐습니다. 어디 나라의 대통령이, 어디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총소리를 내겠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도에서 무조건 20명 이상씩 총살해라 이런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23만 명이 사는데 여기에 의학대학 학생이 너무 배가 고파서 동네 두부집에 가서 두부 한 판 30모입니다. 두부 한 판을 훔쳐다 먹었는데 이것이 시범으로 돼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북한에서 특별히 죄를 지었다고 공개 처형 당하는 게 아니고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서 김정일이가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 살인 악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의 핵 문제와 북한의 인권 문제와 북한 주민들을 노예에서 해방하는 이 정말 방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을 암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서울에서 김정은을 암살하기 위한 1억 달러 현상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하는 이런 말을 하면 야 너 너무 과격하다, 야 너 테러 분자로 몰릴 수 있다. 저는 제가 테러 분자로 몰려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자유를 체험하는 자로서 세상에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자로서 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자유의 전사들이 돼서 김정은을 암살해서 제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무브먼트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 김병호 이사장님과 함께 저는 하기로
결심을 했고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저를 보고 홍보대사를 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뭐 아직 확정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 주민들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북한의 그 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고 그 땅에 여러분들이 정말 누렸던 그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세워서 북한 주민들도 여러분들처럼 생존권과 번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에 세우셨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북한 땅에 세우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한국에서 그동안 제가 이승만 합당을 만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과 건국 철학을 공부하는 이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두 번 해가지고 7월 31일 날 31명 졸업을 시켰고 지난 4월 초하는 날 9명을 졸업시켰습니다. 25명 뽑았는데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벌써 좌파 사상에 많이 물이 들어가지고 많이 탈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9명 졸업시켰고 2기로서 40명을 모집했는데 56명이 지원해서 31명을 졸업시켰고 9월 초하루부터 또다시 3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면 야 거기서 시장경제 좀 빼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민주주의라는 게 머리에다 띠두르고 이거 해가지고 나오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거 하나 깡패들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적 재산권을 보호받아서 경제적인 독립권을 획득했을 때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자들은 이상하게도 시장경제를 다 반대해요. 그죠? 시장경제를 아주 나쁜 거라고 계속 반대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평등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 평등이라는 걸 보면 독재란 말입니다. 독재하지 않고 어떻게 평등을 해줘요? 그렇죠? 네, 김일성이가 평등하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부자들 땅을 다 빼앗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평등하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을 300만 명이나 굶어주는 지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이런 자들은 결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쟁이들에게 속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모르니까 시장경제를 빼라 그러지 알면 어떻게 시장경제를 빼라 그래요. 그냥 한국은 민주주의가 그냥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민주주의에는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그죠? 민중민주주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인민민주주의라는 건 뭡니까? 여기와 같이 전체주의, 광기로서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하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촛불 집회에 가봤어요. 여러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주의가 답이다. 자본주의가 문제다. 그리고 체계바라 이런 피켓을 다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체계바라. 그래서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인기가 많은데 문개바라로 칭송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태국 집회에서 스피치를 할 때 사회주의가 답이라고 하는 자들은 매국노들이
적이고 역적들이고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자들이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왜냐, 제가 북한에서 살 때 안전부 대학에 교수로 있는 분이 간부죠.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우리가 일제 때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살아본 적은 없다. 전쟁 때도 이렇게는 안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은 일제 유산을 가지고 당분간 북한이 조금 한국보다 잘 살았어요. 해방이 됐을 때 북한 지역은 남한 지역보다 4배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70배 못 삽니다. 그러면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보다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00만 명을 굶겨주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보다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더 나쁜 자들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자기는 제가 내 팬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통일을 원하는데 네가 왜 자기를 매국노라 그랬냐, 용족이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얼굴도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언제 당신을 매국노라 그랬냐. 자기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대요. 그래서 촛불집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내가 자기를 매국노라 그랬다는 겁니다. 용족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촛불집회에 거기 가봤더니 거기는 왜 사회주의가 답이다, 자본주의가 문제다,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체계개발하, 공산 쿠데타 하자, 그리고 이석기를 석방해라, 통진당을 부활시켜라, 이런 것만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나는 일본에게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보다 더 나쁜 매국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쁜 역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랬더니 우리 식당에 찾아오라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사회주의가 답이라고 주장하는 체계개발하에 공산 쿠데타를 꿈꾸는 촛불 정권이 탄생했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겁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또 그 재판하는 거를 생중계로 내보낸대잖아요. 그거는 북한식 공산주의식 공포 정치라고요. 사람들에게 계속 잔인한 거를 보여줘가지고 어떻게 겁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자기의 공업까지 잔인하게 공개 채용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무언의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인권 침해가 빨리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은 싸울 힘이 없어졌습니다. 자, 조금만 잘못하면 명예훼손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 어떤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가득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아가는데 안 잡혀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싸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싸워주셔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찍이 미국으로 보내신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서서 싸워주시라고 보내신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유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저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굳게 서서 지켜내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와서 20년 동안 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목숨 걸고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김정은 살인악마 집단을 북한 땅에서 제거해버리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핵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핵실험을 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안 내죠? 인건비도 안 주죠? 돈 조금 있으면 돼요. 거기 들어가는 특별한 부속품만 사오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2016년 5월에 조선노동당 7차 대회를 하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됐어요. 시간은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김정은 악당을 그대로 계속 냅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ICBM에 핵탄두를 실어서 자기네가 말했죠. 로스앤젤레스를 타격할 수도 있고 샌프란시스코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 시애틀도 예. 여러분 김정은의 핵에 선악비를 맞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빨리 김정은 정권을 제거해달라고 미국 정부의 요청을 강력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북한 어이구 요원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국정원 국내 기능이 이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은 상당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5월 3일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탈북자 3,000명은 집단 망명하겠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왜냐? 생명권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희들이 목숨 걸고 정말 쥐약을 품고 가다가 잡히면 죽겠다고 결심하고 찾아온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였지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다가 일이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좀 망명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국 정부에, 미국 국회에 이 북한 인권 법안에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생명권에 대한 위협을 받을 경우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도록 그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비용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고 식사도 해야 되니까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일비용이라는 말이 독일 통일의 이제 사례를 들어서 한국 정부에서 지난 98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실 이 통일비용이라는 말은 북한의 국민 혈세를 퍼주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통일비용을 많이 모아서 북한에 먼저 경제를 발전시켜줘야, 그래서 북한에 많은 대북 지원을 해주고 북한의 경제 교류를 통해서 무슨 개성공단 같은 거를 가끔 만들어줘야 이제 그 북한이 통일될 수 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해봤는데 가능합니까? 안 되죠? 네, 북한은 경제가 왜 망했습니까? 북한은 공산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지만 지금 어떻게 잘 살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잘 살겠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북한을 체제를 먼저 바꿔야 되죠. 그런데 이 대발언자들, 겨울 협력을 떠드는 자들, 이 자들은 북한에다가 그냥 호주자고만 얘기하면서 통일비용을 계속 부풀려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거부하게 만든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서 강의를 하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막 떠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여기 통일 했으면
5명인데 통일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7명이 손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답도 안 합니다. 그래서 너 통일 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명한테 물어봤어요. 아, 통일되면요 경제가 어려워져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가 어떻게 어려워지는데 그랬더니 주가가 떨어지고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몇 살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래요. 그런 애가 아는 통일 경제는 학자들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죠. 애들도 다 아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야, 너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된다면 돈 좀 벌어봐라. 너 용돈 벌기 힘들어. 여러분은 용돈 벌기 힘들지 않습니까? 용돈 벌기 쉬워요. 용돈 벌기도 힘들고 가족을 부양하려면 더 힘들고 거기다가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게 용돈까지 드리려면 억수로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통일비용?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8,000불이었습니다. 지금은요 3만 불이라 그러죠. 그때보다 8,000불 때보다 지금 주머니 사정 좋아졌습니까? 지금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죠? 더 없다면 더 어렵다고 야단인데 국민소득 10만 불 올라가면 통일비용 해결될까요? 통일비용이라는 거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2011년쯤 되었나요? KBS에서 통일 대토론회를 했어요. 유명하고 고명한 학자들이 각자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그 TV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뭐라 그러냐면 북한의 땅이 몇 천조 원어치가 되고 북한의 철강석이 몇 천조 원어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파다가 팔면 나만이 돈을 번다. 북한 사람이 들었을 때 야, 저 남수선 것들은 우리를 침략하려고 그러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은 싸구려 노동력이기 때문에 싸구려 노동력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야, 저 남수선 것들은 우리를 너희로 부려먹으려고 그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통일하고 싶겠어요?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금 한국의 통일학자들의 통일 전문가들의 현 주소입니다. 워싱턴에서 그 통일 천상가 하는 단체가 뭐 통일 세미나를 하는 날 보고 오라 그래서 제가 잠깐 갔는데 거기서 날 보고 이제 3분 스피치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나보다 앞서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걸 의원이 이제 전시 작전권을 해주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키겠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워싱턴 한일보에 계속 특별대가 지금 카메라에 나왔어요. 나는 나가서 방법은 없다. 이제 저는 오토 원비어 이런 만행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서울에서 김정은을 암살하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고 암살 현상금 1억 달러 모금을 하고 있다. 이랬더니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막 조서를 보내요. 막 야유를 보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속이 시원하다고 하고 뭐 그렇게 이제 갈려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들어왔는데 그 종편 TV에 자주 나오는 아주 그 유명한 통일학자께서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북한학자라고 하죠. 자칭.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김정은이가 죽게 되면 핵을 쏜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핵을 쏘느냐? 아니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핵을 쏴요? 죽으면 못 쏘죠. 그랬더니 죽기 전에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살하는데 언제 죽을지 알고 쏘겠다니. 그렇지 않아요? 암살할 때 내가 너 죽이게 되는 게 암살이라는 건 처단이죠. 그죠? 암살하는데 언제 내가 죽을 줄 알고 김정은이가 신도 아닌데 쏠 수 있냐? 근데 아주 기분이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야, 김정은은 암살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핵을 못 쏠 거 아니에요. 죽은 거 알려주게 되면 핵 쏘니까, 그죠? 그래서 통일 비용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 왜곡되어 있고 이 통일 비용을 떠들면 떠들수록 북한 주민들한테서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통일 전략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공산 학종 속에서 당분간 남아있는 고통스럽게 고생하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 우리의 가족들을 해방시키고자 할 때 통일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 자유를 또 더 확산시키기 위한 이러한 성스러운 싸움에 동지로서 함께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